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형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장 막판에 좀 쏟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시장의 막판에 좀 찝찝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까지는 그래도 뭐 재미는 없었지만 조금 버티는 듯 했는데요. 장 막판에 이 금투세 관련된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수급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막판에 시장이 조금 더 쏠리면서 조금 빠지는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좀 아쉬운 컨셉이고요. 9월달이 녹록하지 않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9월달 수익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섹터별로는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 업종 일부 관련된 예를 들어 알테오젠 같은 그래도 살아있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도 일부 좀 보이기도 했고요. 종목이나 섹터별로 상당히 좀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오늘은 애플 관련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이 급락을 좀 보여서 그런 내용들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달이 좀 상대적으로 계절적으로 좀 어려운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도 끼어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달이 될 것 같다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들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서보윤님, 네, 잘 부탁드리고요. 안지연님, 양말님, 네, 등등 오셨고요. 네, 도구맨님, 예, 리시안님, 예, 오셨고요. 한귀동님, 예, 쭉쭉 많이 들어오셨네요. 하여튼 좀 좋지 못한 시장 내용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힘이 빠지는 오후장입니다. 오후 시간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화이팅 하시고요. 역시나 시장은 이제 멘탈입니다. 멘탈을 잘 붙잡고 또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멘탈을 잘 붙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구맨님, 예, 제가 자주 못 뵌 분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화이팅 하라고 힘을 주셔서 굉장히 힘이 나고요. 김보나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들 보고, 시장 이야기 좀 앞서서 이제 그 추석 연휴 사이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예, 해운대 번개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것을 해드리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한데, 제가 이제 해운대에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석 연휴 중간에 하루 잡아서 저녁 시간쯤에 간단하게 티타임 정도? 예, 번개를 한번 해볼까. 해운대 앞바다에서 어디 장소를 하나 장소야 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오시면 뻘쭘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니즈가 있으면 제가 정말 해운대 번개를 한번 연휴 사이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미리 고지를 하고 해운대에서 커피 번개? 네, 그 정도. 제가 쏘는 거겠죠? 네. 그런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다고 하고 아무도 안 오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는 너무 멀다고 HS미? 예, 서울에서도 할 수 있죠. 서울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니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김미애님 해운대 사신다고요? 네, 해운대 커피 번개 네, 할 수 있죠. 해운대 앞바다에 스타벅스 이런 데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잡아가지고 몇 시 한번 봅시다 이러면 오시면 되죠. 네. 여러 가지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긍정적인 이벤트를 한번 고민 중에 있으니까 어차피 저도 해운대에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얼굴 뵙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일부 플러스가 좀 났습니다. 막판에는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일단 빨간불을 켜고 출발을 했었고요. 전력기기와 전선 이 관련주도 일부 빨간불을 켰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이 일부 나왔지만 일진전기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종가 무릎에 마이너스로 끝났고 HD 현대일렉트릭은 다소 좀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죠. 좀 아쉽게 마무리는 됐습니다. 철강, 화학, 통신, 금융, 지주사, STO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장비, 의료 AI, 엔터미디어, 인터넷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이 제한적인 움직임이었고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미국 증시 휴장으로 인해서 동력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지속됐습니다. 밸류에이션 기대감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보험 그리고 유통과 통신 등 오늘 강세가 일부 나타났고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지주사, 금융업종, 고배당 종목의 수급 유입이 조금 지속됐던 모습이 있고요. 자동차는 수출 둔화에 다소 좀 안타깝게 약세 국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밸류업 공시 이후에 강세 보였던 LG라든지 포스코 그룹 그리고 삼성그룹주도 밸류업 공시 발표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특히 삼성물산이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중에는 특징적으로 유한양행이 장중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전일 공공기관 그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스비라든지 전기요금 인상 추진 소식도 한국전력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2차전지는 오늘 빠지면서 역시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카지노 업종들은 GK 등이 8월 카지노 매출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 자료, 카지노 테이블 부분이 매출 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카지노 관련된 주식들이 괜찮았고요. 여행 관련주도 나쁘지 않았고, 그 외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데 현대로템 등 결국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대장주가 될 것이다 나왔는데, 현대로템 등 K방산 기업 참여하는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오늘 개막되면서 아마 9월 9일까지인가요? 조만간 며칠 동안 좀 진행이 될 건데, 이런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웨이 관련해서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 직후에 3단 폴더블 폰 선보일 예정 때문에 신작 효과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진행되면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죠. LG노텍, BH가 거의 10%대 정도 빠졌고요. 등등.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좀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 대형주 방향성이 부재하면서 중소형주가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알테오제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장중 시총 1위를 놓고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이 오늘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8월에 수출 지표가 굉장히 괜찮았고, 전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마감했고, 역시 실리콘2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도 역시 APR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 호주에 따른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 재개됐다는 쪽에 STO 관련주라든지 인벤티지 랩이 비만 치료제 글로벌 진출 기대감이 보이면서 장중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현물을 순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전환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룹 중심으로 낙폭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업종별로는 유통업과 보험, 전기가스 강세였고요. 그리고 반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역시 이제 부진했던 8월 도매 판매량 실적 둔화 우려에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웨버 등 현대차 그룹주가 일부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코스닥의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 유통이 강세였던 반면 제약과 기계 장비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 달 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자았던 시발점이었던 ISM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큰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장 들어오기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미국 선물은 약간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발표되면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미국 증시 반응에 따라 이번 주에 증시 움직임이 좀 변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장이 오늘은 장 막판에 조금 기분이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분위기로 같이 가는 분위기였고요. 제가 아까 그 해운대 번개 말씀을 드렸더니 조개구이 먹자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보리콩콩님 하신다면 가고 싶어요. 네. 지영님도 다이앤 분도 해운대 가고 싶습니다. 리시안 님도 부럽다 말씀 주시고요. 안지연님은 멀리서 숨어서 보신다고. 왜 멀리서 숨어서 보십니까? 예, 오셔서 그냥 혹시 오실 수 있으면은 커피 한잔 하셔도 되죠. 다른 분들 많이 오실지, 한 명 오실지 아무도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하면 또 아무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죠. 매크로 지표 첫 번째 매크로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S&P 500 지수의 월별 계절성 관련된 이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월별 9월입니다. 9월. 그리고 12월인데요. 자,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쪽으로 보시면은 역시 S&P 500의 계절성이 지수가 역시 9월 달에 별로 좀 좋지 못했습니다. 1년 12달 중에 9월과 12월만 유일하게 최근에 5년, 그 다음에 10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9월과 12월이 조금 안 좋았다는 겁니다. 특히 9월은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5년 평균, 10년 평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이 보시면은 대체로 보면 9월과 12월이 좀 안 좋았는데 특히 9월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편견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네 가지 고비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다음 8월 고용 관련해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고, 8월에 실물 지표, 그다음에 9월에 FOMC 회의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9월에 대한 변수가 역시 역사적으로 똑같이 갈 거냐, 이걸 극복을 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이번 주가 고용 지표라는 큰 경기 판단 관련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리면 미국의 각 주별 7월 실업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보시면은 데이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데이터인데, 자,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 주간입니다. 그래서 8월 경기 침체 우려의 트리거가 됐던 실업률, 그때 4.3% 정도 나왔죠. 그래서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데, 자, 4일 밤 11시 정도, 한국 시간일 것 같아요. 4일 밤 11시 정도에 이야기가 될 건데,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4일 밤에는 졸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일 밤 9시 15분에는 8월 ADP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분기 단위 노동 비용 지수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6일 밤 9시 30분에는 8월 비농업 취업자 수, 그리고 8월 실업률 이렇게 나오는데, 8월 실업률은 아마 4.2% 정도로 지금 예상치가 컨센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좀 하향 안정화 될 걸로 보이는데,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에 추가적인 냉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포커스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시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고용시장이 어떻게 나올지 좀 정말 변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연착륙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면 뭐 순환적인 랠리도 조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성수님 꼭 가겠습니다 해주시네요. 뭐 좋습니다. 네,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미리 하게 되면 미리 공지를 드릴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거니까. 저도 아마 방송을 끝까지 할 거고요. 연휴 직전까지 방송하고 바로 내려갈 거거든요, 지방으로. 그래서 그렇게 간 다음에 날짜 정해서 미리 고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뵙죠. 볼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역시 오늘 좀 좋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소부장도 뭐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힘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한국 수출 동향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롱숏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롱 포지션을 늘려왔던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약간 줄이는 분위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숏 포지션을 약간 숏 커버가 들어오는 분위기, 이런 것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수출 동향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지금 반도체 수출 동향인데, 증가율이 50%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지금 5개월 만에 38.8%대로 약간 슬로우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악재로 작용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자,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이긴 하지만 2차 전지의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롱 포지션을 약간 줄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숏 커버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약간의 수급적인 변화가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올라갑니다라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가 어제 이야기해서 EU 쪽에 CO2 감축안, 이것 때문에 내년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40% 이상 급등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존 셀업체들 중심으로 목표주가 대거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2차전지 관련주를 급등시켰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그와 더불어서 역시 반도체를 이제 숏 잡았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영향이 분명히 리포트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반도체를 피크아웃 관련된 논리로 공격을 했고요. 2차 전지는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대거하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리포트를 같이 썼기 때문에 자, 어제는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모건 스탠리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모건 스탠리에서 말하는 반도체의 피크아웃 우려 이것에 대한 리포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첫 번째 그림이 이겁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preparing for peak, 그러니까 피크 아웃을 준비하며 이런 리포트를 낸 건데,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사이클 후반에 접어든 반도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가 보이시죠? 네모난 박스. 이게 보이시는데,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사이클을 첫 번째는 반등 초기, 그 다음에 상승기, 그 다음에 행복기, 그 다음에 항복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박스에서 보는 쪽이 지금은 낙관 단계에서 행복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고, 이 단계에서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크아웃은 된 건 아니지만 이게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은 보통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데 적당한 성장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산업은 2년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만 이런 균형은 오래가지 못한다. 현 단계는 시장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단계인데, 한편으로는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AI 기회를 놓쳤다는 우려가 있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각 사이클에서 SOX 속수와 그 다음에 S&P 500 수익률 비교인데, 이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상품, ETF나 이런 것들 분위기로 봤을 때, 자, 비관론을 봐서는 첫 3개월 동안 본다면 S&P 500 지수보다 평균 14%포인트 아웃퍼폼을 하게 되고요. 자, 회의적인 어떤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32%포인트 아웃퍼폼을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관론, 옵티미즘 같은 데는 이 부분에 들어가면 반도체 낙관론이 형성되면 S&P 500보다 76%포인트 아웃퍼폼을 하게 되는데, 자, 행복 단계에 들어가면 거의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유포리아? 이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복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좋긴 한데 S&P 500대에서는 13% 정도밖에 언더퍼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면 좀 더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이 행복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관적인 건 아니지만 낙관에서 행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낙관 때가 제일 좋고, 행복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조금은 이제는 피크를 보고 약간 줄어들거나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구간을 접어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글로벌 매출에 대한 연간 매출 가격 성장 예측을 기준으로 진정한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주장을 합니다. 현재 합의 예측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24년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5년 내년에도 수익은 올라갈 것이지만 이러한 시장은 기대를 가격에 반영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향후 수익이 예상보다 주식적인 수익은 좀 낮을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AI 부분이 현재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모멘텀은 또 갑자기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평균 하락률은 41%, 평균 날짜는 316일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2년 10월 14일 저점부터 24년 8월 19일까지 675일 동안 지속됐고, 현재 증가율은 144%인데 평균적으로 저점에서의 회복률은 164%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승폭이 약 한 20% 정도 남아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봐서는 574일 정도 진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이 내러티브를 뒷받침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자본 지출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AI 컴퓨팅 수요와 공급망 자본 지출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가 25년부터 26년에 지속적인 상향 수익 예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기대 이상으로 자본 지출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AI로 수익 내는 것이 되게 힘든 구간인데
AI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 기술에 대한 수요의 불확실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섹터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공격적인 리포트를 더 좀 비관적으로 공격적으로 조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해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UBS입니다. UBS 쪽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5만 2천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6천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UBS는 AI 버블일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블랙웨일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에서 25년 초 반기까지 수요는 아직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HBM의 지지를 바탕으로 메모리 업사이클은 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 내년에 4분기까지 HBM 전체 디램 웨이퍼 캐파의 25%까지 차지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HBM3 12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UBS는 긍정적인 또 리포트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사마다 뷰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2차전지 급반등, 그리고 뭐 최근에 반도체의 약간의 어려운 분위기, 이런 것들은 모건 스탠리의 이 리포트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뭐 K컬처 인기 장기화에 따른 뭐 엔터주라든지, 그다음에 미용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리고 뭐 의류, 옷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된 섹터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역시 오늘 화장품이 어제 8월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춤했던 종목들이 다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뭐 엔터주도 약간 뭐 하이브 관련된 쪽에 뭐 그 지배구조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적 구조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다소 조금 완화시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이브도 다소 바닥에서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데 힘을 가지고 팍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엔터주들로 약간 움직이는 게 있고, 특히 미디어주도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주도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미용기기 오늘 APR 관련주도 오늘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류 종목들도 오늘 약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뭐 K컬처의 인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일시적인 단기 열풍이 아니라 트렌드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역시 글로벌 한류 팬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한류 팬,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동호회를 형성하거나 이런 커뮤니티 형성한 게 거의 한 2억 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K컬처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결국은 K컬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소비 주력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우리나라의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소비를, 구매 소비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연령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K컬처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소비의 주력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요. 가격 대비 높은 인지도와 높은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가성비도 굉장히 좋다는 점, 이런 것도 특징이고, 글로벌 소비 심리가 우려감이 약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역시 K-팝은 최근에 앨범 역성장 등 피크아웃 우려가 점진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있었지만은 내년부터 K-팝 글로벌 확산 범위는 좀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K-뷰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 시장에 의존을 많이 했다면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마켓 쉐어를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피크를 찍었을 때 중국 시장 전체 내에 마켓 쉐어가 한 9%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1%입니다.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기로서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국가별 K-팝 앨범 수출 추이인데요. 보시면 23년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최근에 2, 3년 동안 좋았는데 작년에 또 유독 좋았고, 상반기만 놓고보면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기만 놓고 봤을 때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일부 앨범들은 좀 못 미치는, 전작 대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K-팝 앨범 수출 추이가 보면 반기로 봤을 때는 작년 연간 대비로도 절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본도 조금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올해 연말까지 미국 시장이 올라오고 일본 시장도 올라오고 보는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K-팝 앨범 수출 비중 추이인데, 역시
좀 많이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조금 빠지고 있는 게 일본 시장이 약간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로 일본 시장이 제일 위쪽 회색 구간인데 살짝 좀 빠지는 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오는 게 어디냐 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쪽에서 앨범 시장에서 밑에서 있다가 확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들쑥날쑥은 하는데 2020년까지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 22년까지 다소 좀 올라가다가 23년 작년에 연말에 좀 안 좋았죠, 하반기에. 뭐 그러면서 다시 중국도 반등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이 워낙 낮은 국면에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꾸준하게 미국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타 지역들도 대부분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뭐 최소 심습, 그 다음에 비침습 시술 증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비만 시술 관련해 갖고 상당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미 시장에서는 우리가 레이저 기기를 통해서 가는 뭐 하이프 장비라든지 이런 RF 장비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최근에는 역시나 뭐 이렇게 보톡스라든지 그다음에 필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미국 시장들은 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시 EBD 미용기기, 그러니까 레이저 기술 관련된 EBD 미용기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역시 미국 시장에서 확대를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뭐 K푸드 같은 경우도 뭐 판가 인상이라든지 미국 수출의 성장세라든지 곡물가 하락, 이런 환율 안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상당히 좀 음식료 업종들도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음식료 업종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우수한 한국 여성분들의 피부인데요. 자, 왼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 한국 여성과 그 다음에 회색 그래프, 예, 미국 분들의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자, 보시면은 맑기인가요? 밝기인가요? 예, 왜 한국 여성분들이 미국 여성보다 훨씬 더 피부가 맑고 밝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수분량 같은 경우도 한국 여성분들이 미국 분들보다 원천적으로 피부가 좀 더 수분이 상당히 좀 더 높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민감도는 뭐 엄청나게 낮은데, 자, 모공 크기는 미국 여성분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여성분들보다 모공 크기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고요, 크다고 그러고, 눈가 주름도 한국 분들이 좀 적고요, 뭐 피부 탄력은 우리가 조금 낮다고 보는데, 자, 오른쪽 보시면 오젬픽 페이스죠. 이게 우리가 비만약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오젬픽 페이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살이 빠지거나 뭐 비만약을 드시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고 또 선크림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바르면 이렇게 오젬픽 페이스 효과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호텔 크루아상님이 말씀 주신 랑콤의 뭐 선크림 좋아요 말씀 주시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상당히 좀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랑콤 선크림 쓰거든요. 그래서 좋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달바라든지 뭐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선크림도 되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썼던 뭐 테라로직 이런 쪽에 관련된 선크림도 최근에 써봤는데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 콜마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 국내 업체들이 또 만드는 선크림도 되게 좋기 때문에, 역시 뭐 물론 랑콤 제품이 뭐 많이 선호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은 국내 선크림 제품들이 많이 또 나가죠, 미국 쪽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국 남자들도 선크림 많이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실 때 예를 들어 뭐 왼쪽 얼굴만 많이 이제 얼굴에 햇볕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얼굴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피부 상태가. 그래서 항상 뭐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남성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저도 뭐 선크림을 늘 이제 조금은 바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자, 국가별 한 끼 밥값 이런 부분인데, 왼쪽 보시면 국가별 한 끼 밥값입니다. 제일 왼쪽이 스위스, 덴마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홍콩 이런 순인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중국까지 올라오는데, 자, K푸드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겠죠. 뭐 라면이나 김밥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국가별 한 끼 밥값이 이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스위스, 덴마크, 미국 이쪽이 엄청나게 비싸죠. 이 빅맥 세트나 이런 거 보면 한 2, 3만 원 가죠,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출될 때 뭐 그쪽에서 한 4, 5천 원 정도에 판다 하더라도 이렇게 빅맥 세트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가성비도 있고 그 입맛에 이제 맛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MSG 먹으면 못 끊어요. 라면 같은 경우도 입맛에 맞기 시작하면 끊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출 지표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K 에스테트의 가격인데요. 자,
써마지 FLX 이거 저는 한번 맞아봤거든요. 써마지를 한번 맞아봤는데 이거 가면 한 300만원 합니다. 1회 시술에 300만원 정도 하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도 한 150만원 정도 가거든요. 울세라. 그리고 볼륨어 같은 경우도 뭐 한 50만원. 우리 국내에서 볼륨어가 아마 이게 클래시스 제품인가요? 예, 그리고 올리지오는 뭐 원텍 제품인데 이것도 한 50만원 정도 가죠. 덴서티 같은 경우가 제이스 메이칼이 한 150만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뭐 샷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300샷 이상 보는 가격이 그 정도고요.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써마지가 한 300만원대, 울세레가 한 150만원대 정도 가기 때문에 국내 뭐 관련된 레이저 시술들이 이렇게 가격적인 가성비가 있고 실제로 또 효과들이 있다. 예, 관련해서 국내 레이저 관련된 시술들에 레이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제 얼굴 보시면 효과가 정말 있구나는 걸 몸소 제가 체험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시면 정말 레이저 기기가 이렇게 효과가 있었구나는 걸 당연히 아실 걸로 제가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 K-패션 같은 경우도 뭐 패션 변방구에서 패션 중심국으로 무기 중심 이동하고 있다. 근데 이 옷 같은 의류 같은 경우는 역시 경기를 좀 민감하게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OEM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좋아야지 재고 확충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은 비만약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특히 미용기기 레이저 기술들은 역시 비만약과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다른 뭐 기초 스킨케어라든지 선케어 제품 등등 국내 화장품들이 미국 시장에 지금 생성되고 있는 상승 추세, 확장 추세는 여전히 역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그런 소비주들 관련해서 수출 관련된 소비주들이 오늘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CJ ENM, 뭐 지니뮤직, 그 다음에 APR, C큐브, 인그루드랩, 실리콘2, 그 다음에 삼양식품도 올라왔고요. 화성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었고, 자, 사양식품은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내년 기준 봤을 때 PER 10배까지 빠졌습니다. 사양식품.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평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양식품도 이제 리바운딩이 일부 좀 나오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남 여신님, 부장님 K뷰티 모델 섭외 들어오실 듯 하시는데요. 예, 강남 언니가 생각나는 앱이, 예, 관련해서 글쎄요, 모델 섭외는 안 들어오고 그런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모델 섭외는 안 들어오고요. 저는 이제 제 돈을 주고 일단 뭐 시술을 받아보는데 10회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다시 원장님께서 또 한번 끊고 이렇게 받아라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받아봤기 때문에 써마지까지 해봐서 실제 써마지는 비싸긴 하지만 효과가 좀 있는 거는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남 언니 때문에 일본인들이 상당히 그 관련된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 강남 언니 앱을 타고 한국에 이 강남권에 여행 와서, 예, 한나절 이렇게 레이저 시술 받고 아무 표도 안 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많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강남 언니 관련된 앱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겠죠. 외국인들 비중은.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섹터인데요. 역시 국내 완성차 5개사,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한국 GM, 르노 코리아가 발표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8월에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6.4% 감소한 61만 6,814대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거죠, 판매량이. 그래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글로벌 판매량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로 나타나면서 약간의 뭐 침체 부분, 내수 침체라든지 수출 부진, 조업 일수 감소 이런 것들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8월 판매량은 현대차 33만 2,963대, 전년 동월 대비 5.3% 하락, 기아는 25만 1,638대, 1.7% 하락, 한국 GM이 27.1% 하락, 르노 코리아도 뭐 그 정도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KG 모빌리티는 마이너스 24.9% 하락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현대차는 7.2% 감소했고요. 기아는 해외에서 1.3% 하락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와 현대차의 글로벌 도매 판매 관련인데요. 제일 오른쪽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아마 이번에 나오는 최종 글로벌 판매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타서 조금은 좀 주춤합니다. 예, 판매량이 조금 주춤하죠.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약간 하락세로 보이면서, 월간 지표가 하락세로 보이면서, 예, 관련된 자동차 그리고 부품 업종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역시 우선주들, 현대차 우선주라든지 이런 배당 관련된 쪽 우선주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배당을 한 4조 원 이상 하게 되면 이 배당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뭐 하반기에 인도 IPO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2, 3조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가능할 것이다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여신님께서 부장님은 강남 오빠 말씀 주시네요. 강남 오빠 앱이 있을까요? 네, 강남 언니는 있죠. 네, 강남 오빠 앱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앱이 생길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튼 뭐 소비자들은 경험을 해보세요.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10월 달에 뭐 위고비가 들어와가지고 뭐 월에 183만원 정도인데 뭐 필요한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이렇게 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도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위고비를 뭐 해보는 거죠.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뭐 일부러 뭐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면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본인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너무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실질적으로 한번 소비자들은 경험을 해봐야 주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은 얼떨결에 화학 업종이 올라왔죠. 순수화학, NCC까지도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원재료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받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화학 업종들이 주가들이 꽤 좋았다. 근데 사실 제가 보면 2차 전지와 비슷하게 빈집입니다, 빈집. 예, 그래서 순수화학 업체는 지금 수급이 없고 빈집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해서 거기에서 아마 빈집 털이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화학주의 주가 코멘트를 보면 최근에 NCC 업체가 4에서 7% 반등을 줬고요. 롯데정밀화학과 금호석유와 같은 다운스트림 관련된 종목들도 후행 반등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품가 변동 자체는 크지 않은데 원재료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에 대한 개선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삼성증권에서는 9월 2일 기준 나프타 가격은 전일비 3.2% 하락하면서 올레핀 스프레드 대부분이 반등을 줬다고 평가를 했고요. 나프타 하락은 두바이 유가가 전일비 2.5% 하락하면서 고기에 기인한다 봤고요.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오페크에 대한 증산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감산을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증산이 될 걸로 보이고 미국과 중국 내 내수 수요 약세 영향으로 유가들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즉 원가 하락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삼성증권에서는 원가 하락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겠지만 원가 하락 요인이 수요 약세인 점은 화학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역시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원가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강력한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 로테이션 관련된 알파주를 찾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실적 견조한 업체로서는 삼성증권에서는 8월에 NBL 스프레드 추가 상승했던 고무석유 이쪽을 굉장히 좋게 봤고요.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가능한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PB 에너지 호조에 기대되는 DL 이런 종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삼성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이후에 밸류에이션 저평가 업체로서는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등의 반등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 이상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아까 미용기기 예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기하게 약간의 흉터가 있는 분들 큐어젯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큐어젯. 이게 바즈 바이오메딕이라는 쪽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큐어젯. 이런 것들이 비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사 형식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강력한 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한 5mm 정도 수준의 뭔가를 이렇게 뿜어서 이렇게 흉터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인데 상당히 지금은 비상장사인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상장사에서 마켓 외에서 이렇게 많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2천억 정도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펀딩도 하고 있고 그렇게 펀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즈 바이오메딕 이런 종목들 큐어젯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우리가 시장에 피부과 가시면은 그런 장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흉터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역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자, 최근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역시 배터리 안전성,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PLC 모델, 이런 모뎀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한 40만원 정도 지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했기 때문에 역시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연구 개발 상황 공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는 27년 정도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보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2028년까지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한다 목표를 갖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또 나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배터리 안전 우려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 사항을 공유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CATL은 7, 8년 동안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매진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오늘은 일부 좀 들썩이기도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는 좀 빠지긴 했는데요, 일부들이. 그래도 오늘 한국전력이나 뭐 가온전선, LS, G2파워, KBI 메탈 등의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된 테마주들이 주가가 움직였는데, 역시 역대급 폭염이 덮친 지난 8월에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일부 종목들이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주가 일부 올랐는데, HT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LS일렉은 오늘 플러스로 마무리됐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오전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종가 무릎에는 지수가 밀리면서 약간의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진전기는 오늘 SK증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 막판에 지수가 좀 빠지면서 역시 약간 아쉬운 종가를 마무리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도표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 자료 하나 띄워주시면, 한국산 변압기의 배전기 미국 수출인데 빨간색 실선입니다. 이게 미국향으로 나가는 한국 제품의 점유율인데요. 이 보시면은 거의 20% 정도까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2010년도에 굉장히 좋았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지금 그렇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유럽산 제품들이 파란색 실선이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점유율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도 이렇게 계속 검은색 실선 빠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제품이 이 시장을 대체를 하면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 한국산 변압기와 배전기. 근데 제가 어제 중대형 변압기하고 그다음 소형 변압기 최근에 월별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 추세입니다. 피크 찍고 좀 하락 추세. 근데 최근에 주가 플레이 보면은 과거에도 피크 찍고 빠졌다가 다시 피크를 돌파하고 상방 돌파, 그다음에 또 눌렸다가 피크 상방 돌파,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오면서 주가들이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피크 찍고 조금 이제 조정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다시 돌리면서 기존의 피크를 다시 한번 상방 돌파할 것인지, 이런 지표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주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오늘 중국의 화웨이가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 행사 이후에 신제품 발표에 개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아이폰 16 관련된 시리즈 신제품이 다소 조금은 이렇게 뭔가가 좀 판매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화웨이가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하는 날짜에 딱 맞추어서 3단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역시나 약간 좀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애플 행사에 찬물 끼얹으면서 약간의 좀 애플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LG이노텍, BH,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꽤나 급락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폰 관련주들이 약간의 그 화웨이의 약간 그런 일정상의 어떤 여러 가지 딴지?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3단 접는 폴더폰이 나오면, 글쎄 AI폰이 이번에 아이폰에서 나올 텐데, 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아이폰 관련된 애플이 한 10% 정도 전작 대비해서 부품을 더 많이 지금 오더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BH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오늘 10% 이상 빠지면서 다시 좀 자리를 제자리 걸음으로 돌려놨는데, 실제로는 잘 팔릴 것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화웨이 폰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또 세 번 접는, 두 번 접는 건가요? 3단 폴더니까 두 번 접는 거겠죠? 그 폴더블 폰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아이폰 부품주가 오늘은 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카지노주인데요. 다알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첫 번째 도표 말씀드리면,
워커힐의 중국의 VIP 드랍액 그리고 워커힐의 일본의 VIP 드랍액인데요. 자 보시면 잘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있습니다. 파란색 왼쪽 오른쪽 다 파란색 실선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월별 지표로 봤을 때 8월 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23, 24까지 나와 있는데 파란색 실선이 24년도인데 2018년도 이후부터 8월 달 지표로 보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입니다. 2018년도부터 보면 그때 이런 최고치까지 월별 지표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의 VIP와 일본의 VIP인데 역시 이쪽을 보더라도 파란색 선을 보시면 역시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코드 하이입니다. 2018년 이후의 표입니다. 2018년, 2019년, 23년, 24년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8월 달만 놓고 보면 역대 레코드 하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 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울투자 보고서를 통해서 역시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 연휴 그리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중국인 VIP 매수 수요가 역시 들어올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특히 중국인 비중이 대다수인 롯데관광개발 제주도에 있죠. 이런 쪽의 상승폭이 파라다이스나 GKL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같이 장기 연휴는 없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뭐 9월 16일 경로의 날, 9월 23일 추분의 날 10월 14일 체육의 날 등과 주말과 이루어진 공휴일 덕분 때문에 여행 수요나 카지노 수요가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본인 VIP 비중이 높은 파라다이스도 9월과 10월에 실적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롯데관광개발의 테이블 드랍액과 그 다음에 머신 드랍액 등등이 있는데요. 테이블 순매출, 그 다음에 머신 순매출인데 두 개 돼 있는데 아래쪽 두 개를 보세요. 아래쪽 두 개 보시면 왼쪽의 표는 롯데관광개발의 테이블 순매출인데 회색 부분이 2024년도입니다. 테이블 순매출이 많이 치솟았죠. 8월달에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롯데관광개발 머신 순매출도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회색 부분이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에 관련된 언론을 통해서 8월달 제주의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호텔과 카지노 양대 부분 동반 판매 호조에 이르러서 매출이 505억 4,900만 원 기록했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전 종전 최고 실적이었던 5월달에 410억 5,600만 원을 약 94억 원 이상 넘어선 액수이기 때문에 8월에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오면서 롯데 관광개발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 외에도 GKL, 파라다이스 등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카지노 관련주도 꽤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 외에도 9월달에 밸류업 지수 관련된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역시 관련해서 일부 기업 가치 관련된 뭐 금융주라든지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 쪽도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 개정안이 내주 재발이 된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STO 관련주라든지 NFT 관련주도 장중에 테마성으로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쿠팡이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정도 추가적인 투자를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쿠팡 관련주들 뭐 KCTC, 동방, MBT 등의 쿠팡 관련된 테마도 역시나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도요다의 수장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야기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들도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역시 이것도 테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로켓십 엔터와 출판권 소송 1, 2심 승소 소식을 알리면서 웹툰 관련주도 오늘 주가들이 꽤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된 섹터들은 대부분 다 테마성이니까 관련해서 한번 체크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로 보면 13가지 섹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섹터가 이야기됐지만 앞단에 말씀드린 쪽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도 복귀를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